안녕하세요. 아세아 공인학 원장 서있습니다. 금일은 무인 비행선 개론, 무인 비행선 개론 시간입니다. 약간 낯이 서시죠? 여기까지 이제 멀티콥터마다 무인 비행선을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무인 비행선, 에어십의 약자죠, 에어십.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 비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오늘 배울 시간은 무인 비행선이 뭔지, 무인 비행선의 소개로부터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의 개요 특징, 무인 비행선 장단점, 그리고 무인 비행선의 종류 및 연료 이런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 비행선하고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구디오 광고용으로 쓰던 에어로스페이스 GZ-20A라는 비행선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무인 비행선 시초로 갈 수 있고 광고용 연식 비행선이며 총 6대가 생산됐고 15년 8월에 퇴역을 했죠. 그래서 이 무인 비행선들 같은 에어십, 무인 비행선은 주로 광고에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무인 비행선이 이제 전투용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 인원 수송용으로도 많이 썼었어요. 인원 수송용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식과 경식으로 뒤에 또 나눌 텐데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연식과 경식의 비행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연식 비행선이 대표적인 게 구디오의 광고용이었다면 이제 경식 비행선입니다. USS 마콘이라는 건데요. 미 해군의 아크론급 공중항공모함으로서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프롬 4개를 탑재해서 폭풍을 만든 물고기밥이 되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런 거 프로게 4개로 해가지고 추진력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 그런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지금 연식과 경식을 잠깐 뒤에 부분에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앞에 부분을 보면 그냥 풍선 형태입니다. 연식은 그냥 풍선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골격 구조물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경식은 이런 식으로 여기 빗살무늬 사리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뼈대의 골격 구조물을 해가지고 외피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그게 연식과 경식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무인 비행선을 또 보면 더 왈라스라고 있었습니다. 바다 코끼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미 육군에서 개발을 했고 2010년도에 취소를 했었는데 왜 그랬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비행선이고 1000톤의 화물을 싣고 1000마일, 16,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크기였고 그 가로 세로 크기는 남이치급 항공모보다 크며 쉽게 싸고 만들고 연료비도 적게 들어서 큰 것이 이 비행선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대량의 화물을 듣고 할 수 있게끔 비행선을 개발했었는데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받는 면적도 많아지고 항력도 증가되고 그걸 띄우고 또 이 비행선의 가장 큰 장단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기상 변화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대표적인 무인 비행선이 뜨는 걸 보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비행선이란 비행기와는 달리 날개에 바람을 맞게 해서 양력을 생성하지 않고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담고 있거나 공기를 데워서 부력을 일으키는 이게 핵심이 되겠죠. 부력을 일으키는 기관을 장착해서 부력을 생성하는 비행체이다. 이게 비행선은 부력을 이용한다. 멀티콥터나 고종이 우리가 멀티콥터 시간에 배웠던 무인 비행기나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등은 다 프로펠러 또는 날개 받음각을 갖고 양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작용하는 주요 힘은 첫째 양력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력에 대변하는 부력을 사용한다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 조종 장치가 있다면 비행선이고 없으면 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은 기구는 여러분들 놀이동산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가게 돼 있고 이렇게 아주 열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열기구 이런 게 열기구 형태가 되어 있고 비행선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에 이제 프로펠러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거주구 곤돌라라고 하는데 이 거주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추진 및 조종 장치가 되겠죠. 이 부분이 추진 및 조종 장치. 가 구결이 돼 있다면은 무인 비행선 그런 게 없이
추진미 조종 장치가 없이 그냥 사람만 태우고 있다 그러면은 기구 형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행선과는 기구는 기본적으로 하늘에 뜨는 원리는 동일하다. 양력과 부력을 이용한다. 그 차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비행선과 기구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진 및 조종 장치를 달기 위해서 모양이 꽤 바뀌기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기구와 비행선의 모양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체 위에 크게 달린 풍선이 하나 있다는 점은 동일하죠. 근데 풍선의 모양도 기구 또는 비행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기구는 둥근 데 반해서 비행선은 공기역학을 고려해서 원통형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부력을 이용한다. 비행선은 원통형이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비행선의 모양이 생기고 기구 모양은 이렇게 둥근 게 그냥 원형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행선의 특징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특징을 볼까요? 그럼 비행선은 그 특징이 매우 뚜렷한데요. 일단 양력이 아닌 부력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으로서 속도에 관계없이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속도에 관계없이 이착륙이 가능하다. 부력, 헬륨가스나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드론을 비행선으로 띄우게 되는데 속도가 빠르든 적게든 헬륨가스가 팽창을 하면은 뜨는 거고요. 헬륨가스가 줄어들면은 공기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 하강을 하겠죠. 그래서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와 달리 밀도가 낮은 대기, 즉 공기 속을 더 가벼운 기체, 수소나 헬륨을 통해서 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소나 헬륨, 이건 시험 문제 다르죠.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수소, 헬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수소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제펠린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역사 시간에 또 개론 시간에 나오겠지만 제펠린이든 무인 비행선의 시초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수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헬륨을 구하기가 어렵고 매우 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수소 폭탄도 있지만 폭발의 위험성 사고가 났을 때 그 큰 화재가 많기 때문에 수소보다는 이제 헬륨가스로 많이 전향을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주요 연료가 수소 및 헬륨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탑재 중량 대비 비행선 최적이 무척 크다. 탑재 중량 대비 비행선 최적이 무척 크다는 건 사람을 100명을 태우든 1명을 태우든 아니면 사람을 태우지 않든 이 부분 거주구에 비해서 통상의 비행선의 타원형은 10배 이상, 많게는 100배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행선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거기다 이제 공중에서 비행선이 뒤집히지 않게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승객이 거주구 곤돌라가 차지하는 크기 비율이 매우 적다. 조금 전에 최적 비율에서 전체의 10배 미만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었다. 우리 멀티콥터 시간에 무게 중심 XY축 그리고 고정익 비행기에서도 설명을 받은 가기로는 설명을 드렸지만 무게 중심이 어디 있다 그랬으니까 기수 전방의 추격에서는 실속 회복 속도가 좋다. 실속이 잘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위치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무게중심 값은 수평선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 수직선상의 값도 있다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중심이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자, 체적이 거대한데 가벼워야 되는 항공기 구조 특성상 기체 강도를 무적성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악천후는 비행선에 매우 취약하다. 악천후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1차 대전 당시에 운영됐던 비행선을 보면 맑은 날씨에만 주로 운용을 했던 거죠. 바람에도 심하게 모형 형체가 뒤틀릴 수 있고 그리고 비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천후에는 비행선에게 매우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한 비행선의 추락사고의 원인이 대부분이 폭풍우나 태풍. 속도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시간 채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풍우 같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기상현상에 대해서 신속하게 자리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무인 비행선의 특징을 계속 보면
비단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지상 계류 중 중심을 못 잡아서 비행선이 수직으로 정지하거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계류색을 고정하던 지상 요원이 끌려 올라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무인 비행선을 초창기에 만들 때는 이제 부력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와이어 같은 이런 끈 같은 걸 달아놨었죠. 끈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고 이 끈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계류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계류색을 고정하던 지상 요원이 사람을 들 수 있는 부력이 발생함으로써 끌려 올라가거나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타 초경량 장치에 비해서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거는 앞에 폭풍우나 해일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겠죠.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기상에 영향이 많다. 자, 하늘을 뜨고 내리는 데는 속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따로 택싱할 필요가 없이 지상에서 살짝 뜬 상태로 사람이 이리저리 잡아당기면 그대로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택싱이 뭡니까? 항공 교정기 시간에 얘기했었죠. 택싱은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는 거를 택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정기 같은 경우는 경락과에서 비행차를 빼가지고 활주로, 자기가 받은 걸 형성해가지고 이륙할 수 있는 곳까지의 유도를 지나가는 거를 이제 택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택싱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 자리에서 뜨고 내리고 멀티콥터 형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비행선은 착륙 후 반드시 계류탑, 무어링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계류탑에 결박해야 되며 만약에 미결박 시 비행선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바람에 흘러갈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륙할 때는 사람이 끈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 중심만큼 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잡고 있는 그걸 놓으면은 이제 비행선이 뜰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정박을 할 때는 배랑 똑같아요. 배가 지금 저희가 항구에서 있다가 조업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구에 앵커 거기에 닷을 내리고 그리고 결박을 해놓죠. 거기에 풍랑우 해안선에 풍기는 풍랑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어링 마스터 계류탑에다 항상 결박을 해야 된다. 또한 속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닌 만큼 추진 엔진에 선택권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디젤 엔진이나 그중에서 경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일반적인 디젤 엔진이 아닌 선박에 사용하는 중유 디젤 엔진. 저희가 배를 운영할 때는 배에는 중유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젤 엔진에 경유 아닌 중유 디젤 엔진도 사용할 수 있다. 연료면에서 중유 디젤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라고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무인 비행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장점이 뭐겠습니까? 무인 비행선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안 1, 2차 세계대전 때 무인 비행선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한동안 사용을 안 했죠.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라든가 기상의 악화에 대응을 못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전시 상황이 끝난 냉전 시대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었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가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폭탄을 투하하거나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선은 오래 떠 있을 수는 있지만 신속한 기동, 회피 기동, 우회 기동,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능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다가 또 기상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비행선을 활용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경찰에서 뭐 단속을 할 때 쓰거나 광고용으로 쓰거나 최근에는 이제 KT에서 또 스카이쉽이라는 그 재난 안전망 구축에 비행선을 활용하는 게 샘플로 나오게 됐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장점 우선 소음이 적고 탑승감이 뛰어나며 비행기와는 달리 이착륙에 대규모 활주로가 필요가 없다. 장점을 먼저 볼까요? 장점 무소음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편안함. 뭐 요게 이제 탑승감이 뛰어나다 얘기하니까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 1930년도 그 당시에 말해도 항공기가 막 초기에 개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펠러 쌍엽을 이용해서라든가 소음도 굉장히 크고 탑승감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힌덴부르크 그때 당시에 나왔던 힌덴부르크 같은 경우는 100명을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비행선이 있었는데 그 비행선 같은 경우는 일단 부력으로 뜨다 보니까 헬륨가스로 뜨다 보니까
잘 이렇게 떠있죠. 떠 있다가 또 저속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진 동력 장치보다 더 소음이 적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탑승감이 뛰어다르면 힌덴부르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멀티콥터나 회전익의 장점이 수직 이착륙 그 자리에서 뜨기 때문에 바로 택싱 유도로도 필요 없고 활주로도 필요 없게 되겠죠. 또 얼음 위에도 착륙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또 화물 탑재량이 탁월해서 과거 힌덴부르크 여기 나오죠. 화물 적재량은 60톤으로 60톤입니다. 그때 당시에 2차전의 최대급의 폭격인 B-29기가 9톤인 점은 962 54, 972 63, 한 7배의 화물 탑재량을 갖고 있을 정도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죠. 거의 비행선의 적재량은 가히 압도적이다. 적재량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군의 더 월라스, 아까 잠깐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었죠. 더 월라스 같은 경우 2010년대에 개발이 취소됐지만 당시에 적재량이 1000톤인 것을 취소된 상황이었죠. 비행선을 계획하게 되죠. 이런 장점 때문에 더 월라스를 계획을 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하지만 기상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게 그때의 단점이었죠. 자, 비행선은 느리다라는 편견에 팽배하나 고속이며 지형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행선의 대명사는 그라프 체펠린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체펠린 백작에 의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경식 비행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체펠린이라는 게 있는데 21일에 7시간 26분 거의 한 달 동안 떠서 세계 일주를 하기도 했고요. 최대 소시속은 128km. 지금 뭐 전투기가 막 300km, 400km 날리니까 그거에 비하면 적지만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비행 속도도 그렇게 나쁘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얘기였죠. 지형의 영향이 적고 타 수송수단과의 비교시에도 경쟁력 있는 속도를 보장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속이며 지형의 영향을 간섭을 최소화한다. 지형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지형에서 간섭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일정 고도 300m면 300m, 500m 그 일대의 야산의 높이보다 높게 띄워서 선의 비행을 많이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비행기는 비행력 자체를 내연기관인 추진력에 의존하잖아요. 그 추진력에 의존하고 연료 소비량이 크다. 또 엔진이 가해지는 부하도 클 수밖에 없다. 이게 비행기의 단점이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은 추진력의 날개 모양 형태도 바꾸면서 내연기관의 추진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듬과 형성을 통해 가지고 항속거리를 증가시키는 비행기들도 많이 발견되죠. 하지만 비행선은 기낭, 공기주머니를 이용해서 부상하고 내연기관은 추진이나 조종에만 조사형으로 적은 연료로도 큰 증량의 수송이 가능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또 기낭이 나옵니다. 기낭.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기낭은 공기주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가 물에서 뜰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낭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공기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채움으로써 물속에 물 위를 떠다닐 수 있게 어떤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 그래서 비행선 안을 3단계로 구분하면 하나, 요즘은 이제 전후방 보조기능을 각각 써요. 이게 이제 기낭이고요, 공기주머니고, 그리고 이 안에 헬륨이 들어가 있는 이게 헬륨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공기주머니의 기낭을 가지고 공기를 빼냐 넣느냐에 따라서 헬륨보다 무거운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하강을 하게 되고 공기 밸브를 통해서 공기를 빼내면 얘가 공기 부피가 줄어들고 헬륨이 팽창함으로써 비행선이 뜨는 이런 원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주머니를 이용해서 부상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속도가 감속 또는 균형 상실 시 양력을 상실하는 비행기에 비해 속도나 방향에 상관없이 비행선은 일단 부양이 가능하다. 실속이 잘 안 일어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뭐 기낭이 하나가 전후방 보조기에서 하나 쪽에서 바람이 기낭이 빠졌다 이렇게 끼우뚱해도 일단 전체적으로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균형을 다시 잡기가 쉽다. 그리고 쉽게 실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행선의 장점이 되겠고요. 또 현재도 비행선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겠습니다. 압도적인 공중 채공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기 부행선 같은 경우는 21일, 뭐 7시간 동안 최장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죠. 멀티콥터나 비행기의 단점이 뭡니까? 연료통, 연료량의 종류에 따라서 최장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고종익 같은 경우도 뭐 군에서 사용하는 건 4-5시간, 뭐 8시간까지도 비행을 가능하지만 민수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1시간. 대대급 리모아이 같은 경우도 1시간 비행을 하죠. 멀티콥터는 30분 하죠. 근데 비행선 같은 경우는 가스의 부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뭐 4시간, 6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공중 채공 시간이 길다. 그리고 또 타 분야는 비행기의 대부분에 지쳐서 경쟁력을 상실했으나 반나절 이상 채공이 힘든 항공기에 비해서 비행선은 일주일 또는 몇 달 단위의 엄청난 채공 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써있죠. 현재 연구 중인 성층권 비행선이나 그 이상의 궤도를 도는 비행선은 무려 1년이 넘는 채공 시간. 성층권 비행선은 1년에 이상 떠 있을 수도 있다. 성층권 비행선 얘기가 나오니까 기상 시간에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죠? 지금 저희가 기상의 확률, 기상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위성에서 적운계 구름, CB 계열의 구름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상층운과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상층운 구름, 중층운 구름, 하층운 구름, 이 구름의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 이 구름에 의해 가지고 차폐가 되는 것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겨루기해서 성층권 50km 이상의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비행선을 띄워놓으면 그 밑에 있는 그 구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차폐 현상을 좀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인 비행선은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 그리고 정숙성이 우수하다. 화물 용량이 크다. 지연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송 속도 탁월하다 등을 볼 수 있죠. 연료 효율이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적재량 지연 간섭이 최소되고 소음이 적고 그다음에 정숙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화물 용량이 크다. 적재량이 많다. 또 수송 속도도 탁월하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수송기가 잦은 강점을 모두 보유한 것이 비행선이다. 그래서 비행선은 어디다 할까요? 비행선을 예를 들면 수송기 역할을 한다. 대량의 짐이나 화물이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데 매우 큰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게 비행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점은요, 이제 속도가 문제죠. 속도가 문제다. 속도가 128km,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300-400km는 달리 고속 비행에 제한이 된다. 그라프 채펠린의 최고 속도가 128km, 아까 채펠린 얘기를 했었죠. 현대에 개발된 비행선 에어랜드 10도 최대 시속이 148km에 비치죠. 그러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문제다. 단점은 저속이다. 그래서 기껏해야 148km 라고 되어 있죠. 또 기체 크기가 거대해서 수리 생산 등의 대형시설이 필요하다. 풍선을 달고 있다 보니까 기체 크기 가다로 대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늘에 뜨면 간단히 눈치챌 수 있으며 당연히 레이더에도 잘 탐지가 되고 있죠. 레이더에 탐지가 잘 된다. 레이더판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레이더판은 물체에 레이더판을 쏴가지고 반사되는 거를 형상함으로써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죠. 비행선의 그 윗부분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레이더판에 맞을 면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레이더에도 잘 탐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반대로 전투기 같은 경우는요. 전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얇고 유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동체의 길이를 짧죠. 그래서 동체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체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방 석에 하나, 후방석에 하나 그렇게 두 군데 전후방 보조석에 사람이 딱 하나 앉을 수 있는 제가 앉을 수 있는 요 정도의 동체 사이즈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레이더의 피탄 면적률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피탑이 될 면적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다. 속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체 크기가 더 대형 수리시설의 거대화 그리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는데 탐지율이 높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또 내구성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함과 비행기는 튼튼해서 공격을 잘 버티지만 비행선은 기낭이라는 약점을 보였죠. 기낭이 요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점. 기낭이라는 약점. 그럼 기낭이 왜 약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뭐 동체 총을 한 방 정도 맞아도 크게 운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죠. 엔진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날개 쪽에 맞지 않으면. 근데 비행선 같은 경우는 기낭이 워낙에 이 세 부분 중에서 요 한 부분만 피탄이 돼도 빵꾸가 나겠죠. 빵꾸가 나면서 거기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비행선이 제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낭 경기 중에 요격 수준 스키 추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계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격 추락 가능성이 높다. 자, 피탄열 감원 시에 비행기는 회피가 가능하나 비행선은 제한된다.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런 속도 차이. 저속이기 때문에 적의 총탄을 위협으로부터 비행기는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지만 비행선은 쉽게 회피 기동 또는 고속으로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대형 비행선을 미군이 포기한 이유도 방어력과 속도 그리고 생존성 등이 현대 전쟁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어력, 속도, 생존성 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어력, 이런 거에 의해서 미군도 왈라스라는 대형 비행선을 취소하게 되었던 거죠. 자, 또 단점을 보면 악천후 조우 시에 속도가 느려져서 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이건 아까 폭풍우하고 해일 얘기할 때 했었죠. 또 쉽게 추락하는 등 기상변화에 민감하다. 이게 또 단점이죠. 기상변화에 민감. 난류나 돌풍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선은 공기에 뜨기 위해서 비중을 같은 부피의 공기보다 낮춰야 하기 때문에 악천후의 영향을 그만큼 크게 받는다. 또는 비행기처럼 실속이나 균형상질로 추락하지는 않지만 강한 바람이라도 불면 말 그대로 그쪽으로 떠내려가며 벼락에도 취약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비행선 딱 나오면 기상에 취약하다. 그거를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비행선은 비행기에 비해서 고속 비행이 제한되고 그래 저속이다. 기체 크기가 들어 대양 생산 수리설이 필요하다. 또 탐지확률이 높다. 군사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또 기량을 이용하기에 내구성, 적의 공격에 취약하며 번개, 바람 등 악천후, 특히 악천후에 취약하다. 연평도 비행선 사업 실패한 이유도 이거였죠. 그래서 방어력과 속도, 생존성 등의 문제로 현대 전쟁에서 매우 부적합하여 각 국가별로 군사용으로는 1차 전쟁 때 시도는 있었으나 1차 전쟁 정도는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뒤에는 비행선을 활용한 군사용으로의 비행선은 개발이 안 돼 있고 지금도 활용도 되고 있지 않는 중이죠. 연평도 비행선, 연평도에 저희가 다 기억하시려나요? 10년도 11월 23일이죠. 연평도에 포격 도발이 일어난다 했을 때 그 이후로 어떤 이제 연평도를 감시, 연평도 적지역의 그 백령도 이북 지역의 서북 5도의 적 감시를 위해서 비행선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의 비행선은 계류식이었죠, 계류식. 이런 식으로 기구 형태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계류색을 끈을 묶어놓는 이런 거였는데 그 와이어 줄의 강도, 그걸 테드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만한 굵기의 와이어가 있는데 바람이 지상풍과 직윤풍 기상 시간을 배웠잖아요. 1km 이하에서 부는 게 아니라 1km 이상에서 부는 바람은 지상풍과 직윤풍으로 나눈다 그랬죠. 지상풍 같은 경우 천편일적으로 한 방향에서 동에서 또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부는 바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류색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계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류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시험 사업 기간 중에 그 테드 그 와이어 줄이 이 계류 줄이 끊어지면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기상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상에서 견딜 수 있는 비행선이 됐든 비행기가 됐든 멀티콥터가 됐든 헬리콥터가 됐든 그러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런 얘기를 개론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점을 보면 대형 수출 생산, 대형설이 필요하다 얘기했었고 군사용으로 부적합하다, 기량이 있어서 추락 위험이 있다, 또 악천후, 방어로 속도 생산수 때문에 문제다, 기체 크기가 가다하다, 저속이다 이런 것들이 비행선의 단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비행선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자주 기출되는 문제 형태죠. 자, 이제 비행선의 종류입니다. 비행선의 종류에는 연식과 경식과 반경식이 있습니다. 크게 연식과 경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을 쓰는 절충형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체크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비행선에는 여기 연식과 경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크게 두 가지로. 그리고 요거를 혼합해서 만든 게 반경식이다. 그래서 반연식은 없습니다. 반연식은 없어요. 연식은 뭐고 경식은 뭐냐? 쉽게 생각해가지고 공기주머니 풍선을 생각하죠. 풍선이 평상시 우리가 불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있죠. 그래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팽창을 해가지고 풍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을 넣으면은 공기의 작용 때문에 풍선이 이렇게 떠가르죠. 그게 이제 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식은 풍선은 풍선인데 그 안에 살이 부채살 같은 우산 같은 부채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행선이면 비행선 안에 이런 식으로 살이 있는 거죠. 살이. 이 살이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채펠린 경식 비행선을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게 외피잖아요.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게 우산, 그러니까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산에 살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경식은 전체가 다 연식도 아니고 전체가 다 경식, 골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골격을 우산살 같은 거를 받쳐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식은 일반적인 기구처럼 풍선에 가스를 주입하면 끝이다. 그래서 제가 풍선을 설명을 드렸죠. 비교적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연식 비행선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연식 비행선 제작은 쉽고 비상시 가스를 빼서 접고 보관이 가능하다. 요거의 장점은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또 내구도가 높지 않다. 내구도가 높지 않다는 건 안에 우산살 같은 게 붙이기 때문에 내구도가 약하다. 또 단풍선처럼 뻥 터지는 건 아니고 가스가 조금 유출될 뿐이지만 이렇게 되면서 지상으로 하강할 수밖에 없다. 연식 비행선의 장점은 이제 가스, 헬륨가스나 수소가스가 샌다는 거죠. 살이 없으니까 쉽게 충격에 약하고 그 풍선을 우리가 바늘 톡 해가지고 터뜨리잖아요.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풍선 모아놓고 이렇게 닥트, 바늘 같은 거 던지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식은 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그 구멍이 나도 그 구근에서 골격을 격식을 했을 때는 그 부분만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요거죠. 이제 연식 비행선입니다. 최초의 연식 비행선은 지파르라고 하는데요. 185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면 그냥 풍선 모양 그림이 그때 당시에 사진이 자료화면이 없었는지 사진을 다운받아 왔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파르가 특징이 뭐냐? 도처럼 생긴 방향타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것들은 다 이 뒤에 부분에 이렇게 수직 타워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타, 러더와 엘리베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이 돛이 보이죠? 이 두 개의 돛을 가지고 돛을 움직임으로써 방향전환을 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노라고 페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를 돛담배 형태로 달아서 전후 좌우 좌우의 방향을 조절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연식 비행선이다. 연식 비행선 하면 지파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파르, 돛 모양의 다른 게 지파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경식은 풍선 밖에 뼈대를 제작해서 가스가 없더라도 뼈대가 있기 때문에 형태가 유지된다. 그래서 아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안에 또 이렇게 또 세로의 뼈대도 있겠죠. 그래서 이래야지 좀 지탱이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형태가 유지됐다. 비교적 큰 규모가 경식 비행선인데요. 힌덴부르크가 아까 100여 명을 운행해서 승차감이 탁월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힌덴부르크 또한 이 경식 비행선이라는 거죠. 작은 거는 연식, 큰 거는 경식. 뼈대가 있으면 경식, 뼈대가 없으면 연식.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만 잡고 무인 비행선도 똑같습니다. 뼈대 핵심 키워드를 잘 잡아내면 되죠. 또한 이런 뼈대가 있어서 큰 외장 풍선 안에 가스가 들어간 기낭을 여러 개 배치해서 안정성을 높인다. 일종의 격벽. 제가 격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만 이제 비행선 구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기낭과 헬륨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격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빗살무늬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격벽이 기구나 연식의 비행선보다 내구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 풍선이 하나밖에 없는 것보다 내부에 여러 개가 있어 방향전환이나 자세 제어에 유리하다. 방향전환 자세 제어는 유리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3등분을 해가지고 공기의 그 가스의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자세를 이렇게 기우뚱해지는 걸 잡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기울어지는 것도 잡기가 편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식 비행선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나를 더 생각하시면 격벽으로 돼 있다. 이런 격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격벽을 통해서 자세 잡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의 페르디난트 폰 체펠린 백작. 뭐 페르디난트는 안 해보셔도 체펠린은 좀 기억을 하세요. 체펠린이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경식 비행선을 꽤나 지지했고, 사람들은 그걸 본따 체펠린이 만든 비행선 형식을 체펠린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이 체펠린 비행선이 결국은 하나의 대명사가 된 거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라이트 비행기, 라이트 형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펠린이라고 칭했고, 그런 방식으로 만든 몇몇 비행선에 체펠린 이름을 따서 붙였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비행선, 특히 경식 비행선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식에는 체펠린. 연식은요? 체펠린이죠. 연식은 지파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선을 제펠린이라고도 한다. 자, 요게 이제 체펠린 비행선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거주구죠. 곤돌라 안에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 사람을 수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추진 장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러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엘리베이터 승강타 부분이 되고, 이런 살이 우산처럼 이렇게 깁살문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경식. 아까 지파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형태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뼈대, 골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펠린이라는 거를 했던데, 뼈대로 이루어진 가장 유명한 경식 비행선을 제펠린이라 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식 비행선하고 경식 비행선하고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후기형 체펠린의 경우에는 이중기낭으로, 요게 이제 체펠린 같은 경우는 경식 비행선의 저기는 체펠린은 공기기낭이 이중기낭이냐 단일기낭이냐. 초기에는 단일기낭이었지만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중기낭으로, 이중기낭이라는 거는 요게 두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다. 요거를 이중기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기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뼈대가 있는 기낭은 외장을 구성하는 데 그치고 실제 부양가스는 내부 여러 개의 구형 기낭에 집어넣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 주머니고, 이 안에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뒷부분, 요 세 부분에 부양가스, 헬륨이나 수소가스를 넣는다. 그래서 이중기낭에 구성했죠. 요거는 이제 비행선 구조 이론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간단하게 이중기낭의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스를 주로 쓰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수소 헬륨 가스. 요게 키워드죠. 주로 사용하는 저기 연료는 수소와 헬륨이다. 헬륨. 초기에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수소를 많이 사용했는데 수소 가스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수소 헬륨이 그때 당시에는 이 헬륨이 많이 나오는 데가 멕시코만일 때였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서 이 제펠린이라는 걸 갖고 전투에 직접적으로 사용했죠. 인원 수송용으로 사용했지만 그때 당시에 헬륨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사용했던 거죠. 미국에서 이제 차단을 해버리니까요. 헬륨의 생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가스에 의해 가지고 한번 폭발, 기상의 악화에 의해 가지고 비행성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을 때 더 피해가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에서 이제 헬륨 가스를 전환했죠. 하지만 지금도 수소 헬륨 가스를 실제로 비율을 섞었습니다. 왜? 헬륨 가스는 비싸거든요. 수소 가스는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 이 100% 양 중에서 뭐 30%를 헬륨을 6대4, 5대5, 5대5까지는 아니어도 6대4, 7대3 정도는 헬륨이나 수소를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력을 생성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스를 넣는 식인데 수소나 헬륨을 사용한다. 원래 수소를 썼으나 수소가 위험성이 강해서 사고가 잦았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또 힌덴부르크에 헬륨을 채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헬륨의 이런 생산은 텍사스, 멕시코만 텍사스라고 그랬죠. 제2차 세계대전에 얼마 전에 헬륨 수출을 금지한 미국 덕분에 수소를 가득 담은 힌덴부르크호가 폭발 사고가 터지고 이 사고가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비행선은 생산이 중단된 거죠. 야, 저거 잘못했다가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이 팽배한 거죠. 그래서 이 사고, 힌덴부르크호 사건이 그래서 힌덴부르크호가 유명한 거죠. 1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니까. 저희 나라도 항공기 한번 여객기 침몰하면은 다 사람들 안 타잖아요. 코레일 뭘 탈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레일 타기가 좀 두렵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한번 이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수소 연료를 사용한 힌덴부르크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도 조절은 기구처럼 추를 떨어뜨리거나 가스를 빼는 식, 또 열기구와 같은 가열식 비행선과 하이브리드형을 취하여 가스를 가열해서 부력을 높인다는 아이디어도 고려되었다. 기구 같은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열기구를 타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래주머니를 하다가 이제 착륙할 때 모래주머니를 뒤집어서 밖으로 빼내죠. 그럼 추같이 이렇게 달랑달랑 달리죠. 그게 이제 추를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가스를 빼는 식은 여기에 이제 공기 밸브가 있다 그랬죠. 이 공기 밸브를 열어줌으로써 또는 이 가스 밸브를 열어줌으로써 가스 밸브를 위에다 설치하느냐 밑에 설치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런 거를 열어서 헬륨 가스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공기 밸브를 열어서 공기를 빼버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항승 하강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수소가스를 비행선도 사고율 자체는 당시의 비행기와 비교해봐도 그리 덥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비행선 사고는요 악천 후에 균형을 잃었다. 예전에는 주로 단일기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세 제어에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균형, 전후방 보조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뒤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게 비행선이다 그러면 앞뒤로 공기 주머니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데서 쉬웠다는 거죠.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더 자세 제어가 쉽겠죠. 그런 거에 균형을 잃거나 조난을 당하거나 또 기낭이 통째로 불타버린 힌덴부르크와 같은 대형 사고는 매우 드물다. 쉽게 얘기해서 기낭에 충격에 의해 가지고 빠가지고 풍선이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은 풍선의 입구를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픽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픽 하고 돌아다닐 수는 있어도 이게 항공기처럼 갔다가 로켓처럼 픽 해가지고 갔다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힌덴부르크 같은 사고는 거의 드문 사고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사람 인식상에는 너무 그게 강력한 폭발 사고였기 때문에 비행선은 매우 취약하다.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된다. 이렇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자, 수소를 쓴다는 게 위험하다는 건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수소를 쓴다는 게. 그래서 기내에서 담배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항공기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지만 간혹 가다가 벌금 내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오긴 하죠.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비행선 옹호자들은요. 충분히 주의한다면
수소 역시 상당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 지금도 헬륨이랑 수소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비행선이 몰락한 것은 수세 문제보다는 속도 그리고 대형의 비행선의 효율성이 더 큰 문제. 결론은 아까 단점으로 얘기했던 속도 문제와 그 다음에 기체 크기 대형 이런 것들 효율성 문제, 효율성 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했던 거죠. 이것이 현재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비행선의 개요로부터 뭐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비행선의 종류 그리고 비행선에 주로 사용하는 가스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비행선은 에어십, 무인 비행선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광고, 그래서 구디어라는 연식 비행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경식 비행선이 제펠린이라고 있었고, 이런 무인 비행선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식과 경식, 그리고 연식과 경식에 합쳐진 게 반경식 이렇게 돼 있고, 대표적인 연식 비행선은 지파르, 그리고 경식 비행선은 제펠린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의 주요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서 이런 무인 비행선은 뭘 주로 연료를 쓰느냐, 수소와 헬륨가스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디젤 엔진 형태를 쓰고 있었지만 경유가 아닌 중유 디젤 엔진, 선박의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랬었습니다. 이런 무인 비행선의 특징으로서는 부력을 이용한다. 저희가 비행장치에 미치는 힘에서 배웠지만 양력, 중력, 추력, 항력 순으로 힘이 미친다 그랬죠. 거기에 양력에 플러스해서 부력이 하나 더 있다고 꼭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둥근 형태가 아니라 원통형. 그래서 항공기 형태와 유사하게 만든 원통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기낭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죠. 공기, 주머니, 기낭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장시간 나를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였습니까?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힌덴부르크와 같이 수소에 의해서 폭발에 의한 사고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었고 바람, 악천후, 태풍이라든가 폭우 등 이 악천후에 취약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만 운영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파르 같은 경우는 접어서 보관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큰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장단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장점은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엔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적다. 그래서 또 편안함이 있다. 편안함은 지금은 이제 저 보잉 747 전보여객 같은 경우 편안하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무인 비행선하고 항공기에 같이 산업이 발전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수직이 착륙, 비행기가 택싱, 유도에서 활주로로 빼가지고 할 수 있지만 얘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했고 그리고 속도에 관계없이 148km로 가든 10km로 가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적재량이 많다. 왜? 부피를 키워가지고 헬륨 가스를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막 그래서 1000톤을 갖고 16,000km까지 날아가는 항공모함급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고속이 아니고 지연 가속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름대로는 고속이다. 지금의 뭐 여객기는 뭐 300~400km 가지만 그때는 148km면 적은 속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실속. 이 될 확률이 적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노즈 부분에 무게중심점이 있으면 실속이 잘 되고 실속 회복이 쉽다. 뭐 이런 게 특징이었다면 얘는 실속이 잘 안 일어난다. 부력에 의하기 때문에. 공중채권. 어마어마한 공중채권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적게는 한 달부터 많게는 성층권에 있는 무인 비행선 같은 경우 개발된 거는 1년 동안 채공할 수도 있다 그랬죠. 단점으로는 저속이다. 비행기에 비해서 기체 크기가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배도 마찬가지죠. 배에 우리 거제도에 대형 수리 선박시설이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부산 항만 지역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기체를 제작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려면은 그 기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연식 비행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접어서 갖고 들어가니까. 근데 경식 비행선 같은 경우는 형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또 부피가 크니까 레이더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탐지가 잘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용으로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기낭에서 이제 단일 기낭에서 점점 이중 기낭으로 가가지고 수평을 잡고 자세 제어에 유리하게끔 많이 발전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또 방어력,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어력,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속도, 생존성 측면에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는 부족하면서 현재는 군사용으로는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서두 얘기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다? 광고용이나 단속용, 산림 보호 목적, 또 KT에서 말한 재난안전망 구축
이런 것들은 장시간 오래 뜰 수 있는 채공 시간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오늘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